명품 가방을 보고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흔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매장에서 그것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길에서 누군가가 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느낀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감정은 단순하고도 직관적이다. 예쁘다, 멋지다, 나도 저런 거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는 그 짧은 찰나에 수많은 감정과 이미지를 함께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말 그 감정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른 걸까? 아니면 이미 세상이 정해준 욕망의 틀 안에서 반응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종종 어떤 대상을 원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대상을 욕망하도록 유도된 경우가 많다. 나는 그 가방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 안에서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적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감정, 즉 그 가방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먼저 마음을 흔든다. 광고는 말한다. 이걸 가지면 당신은 더 세련돼 보이고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며 다른 이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다고. 결국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존재의 느낌이다. 라캉의 말처럼 욕망은 결핍에서 시작된다. 그 결핍은 나의 내부에서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이미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캉은 인간이 타자의 언어와 상징 속에서 욕망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아이는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보며 자아를 인식하고 동시에 엄마의 시선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내면화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욕망하는 법을 배운다. 어릴 때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욕망하고 커서는 친구와 사회가 주목하는 것을 욕망한다. 그러니 갖고 싶다는 감정도 본능이 아니라 배운 것이다. 타자의 욕망을 거울처럼 받아들이며 우리는 그 욕망을 내 욕망인 것처럼 살아간다. 뇌과학적으로도 욕망은 단순히 어떤 부족을 채우기 위한 신호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갖고 싶다고 느낄 때 뇌에서는 이미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그것은 쾌락 자체보다는 기대와 추구의 감정에 더 가깝다. 가장 강하게 도파민이 분비되는 순간은 보상을 기대할 때, 즉, 곧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다. 예컨대 명품 가방을 사기 전, 결제 직전에 그 설레는 감정이 도파민의 절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그 가방을 손에 넣고 나면 도파민은 급격히 줄어든다. 만족은 짧고 그 자리를 금세 또 다른 결핍이 채운다. 새로운 욕망이 그 빈자리를 파고든다. 즉, 욕망은 어떤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을 유지하게 만드는 구조다. 기대는 쾌감을 만들고 쾌감은 빠르게 사라지며 그 자리에 또 다른 기대가 필요해진다. 우리는 만족을 얻기 위해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상태 자체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욕망은 항상 다음 것을 부르고 그 다음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갖고 싶다는 감정은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나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가 조형한 이미지, 타인의 시선, 뇌의 예측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낸 복합적인 구조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코 나를 충만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핍의 감각을 강화하면서 또 다른 욕망으로 나를 몰아간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그 가방을 원한 걸까? 아니면 그걸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걸까? 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을 느끼는 존재에서 욕망을 읽어내는 존재로 이동하게 된다. 라캉은 말했다.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 말은 한 번 들었을 때는 어렵지만 곱씹을수록 현실의 많은 순간을 설명해준다. 우리는 흔히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욕망은 진공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의 욕망을 경유해서 내 욕망이 형성된다. 말하자면 욕망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과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SNS를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누가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들었는지, 어느 지역의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디에서 밥을 먹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준다. 우리는 그걸 스크롤하면서 무심코 보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비슷한 것을 원하게 된다. 좋아 보인다. 멋있다는 감탄 뒤에는 아주 작고 조용한 욕망이 움튼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나 그 욕망이 정말 내 것인가? 그 대상 자체가 정말 내 삶에 필요해서 생긴 욕망일까? 라캉이 말한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란 말은 바로 이런 현상을 설명한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욕망하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다. 즉, 나는 그 가방이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가방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것이다. 나는 어떤 직업이 필요해서 그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욕망한다. 결국 욕망은 나 자신에게서 출발하지 않는다. 욕망은 언제나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한 구조물이다. 뇌과학도 이 메커니즘을 뒷받침한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신경계라는 것이 있다. 이 회로는 타인의 행동이나 표정, 감정 등을 볼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누군가 하품하면 나도 하품하게 되는 것, 친구가 슬퍼 보이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거울 신경계의 작용이다. 그런데 이 회로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욕망의 모방까지 가능하게 한다. 타인이 어떤 대상을 향해 열망을 가질 때 나도 그것을 따라 욕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종종 나의 진짜 욕구라기보다 타인을 흉내내는 감정일 수 있다. 이런 욕망은 물질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삶에서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욕망은 비물질적인 것들이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한 욕망의 형태다. 그리고 이 욕망들 역시 타자의 시선 속에서 형성되고 지속된다.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요즘 딸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낀다. 예전엔 뭐든 물어보던 딸이 이제는 아빠는 몰라도 되라고 말한다. 처음엔 사춘기라 넘겼지만 점점 마음에 남았다. 내가 이 아이에게 더는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나는 딸에게 존경받고 싶었구나. 그 욕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딸을 통해 자신을 확인받고 싶었던 바람이었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길, 의지하길 바랐던 마음.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까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40대 후반의 이모 씨도 비슷하다. 사춘기 딸은 밥을 차려줘도 안 먹어. 말을 걸면 엄마 그만해라고 반응한다. 그런 날 아이의 어릴 적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묻는다. 이 아이는 나를 기억해 줄까? 그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나는 이 아이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라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좋은 엄마로 기억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욕망은 아이의 반응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었기에 외면당할수록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60대 최모 씨는 은퇴 후에도 쉼 없이 공부하고 자격증 시험에 도전한다. 가족은 이제 좀 쉬라고 말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그에게 중요한 건 한 번쯤 누군가에게 당신 참 대단하세요라는 말을 듣는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그는 여전히 그 말을 듣고 싶어 노력한다. 그의 욕망은 성취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다. 자신의 노력이, 인생이 누군가의 시선에서 값지고 의미 있게 여겨지길 바라는 간절함. 그것이 없으면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다. 이처럼 존경받고 싶다, 기억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비물질적 욕망은 모두 타자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증명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구성하는 가장 깊은 욕망의 언어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욕망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넘어서 누구로 기억되고 싶은지, 누구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를 말해준다. 다시 말해, 욕망은 정체성과 존재감의 문제다. 그리고 그 욕망은 대부분 타자의 욕망에서 시작된다. 내가 욕망하는 대상은 나를 욕망하는 타자의 욕망을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개인적인 감정 속에서 누구보다 사회적인 구조에 따라 욕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욕망은 누구의 욕망이었는가? 이 질문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질문을 피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욕망을 살고 그 안에서 나를 잃을 것이다. 우리가 욕망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욕망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결국 그것을 얻게 된다. 그러나 참 이상한 일이다. 막상 손에 쥔 순간 그 욕망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처음엔 분명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얻고 나면 마음은 다시 공허해진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또 다른 대상을 찾는다. 더 멋진 것, 더 비싼 것, 더 어려운 것을 욕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매우 핵심적인 구조로 설명된다. 라캉은 욕망을 단순히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한 감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욕망을 설명하기 위해 오브제 A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주체가 상실한 원초적 충만함을 상징하면서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욕망을 통해 어떤 대상을 추구하지만 그 대상은 실제로 결핍을 채우지 못하고 욕망은 항상 또 다른 대상으로 미끄러진다. 이 욕망의 미끄러짐은 뇌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도파민 시스템은 흔히 보상 체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단지 보상을 받았을 때보다는 그 보상을 예상할 때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다. 즉, 기대하고 상상하는 순간에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흥분과 활력을 준다. 하지만 보상이 실제로 주어지는 순간 도파민은 급격히 줄어든다. 만족은 순간이고 그 다음엔 허전함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대를 만들어야 하고 다시 새로운 대상을 찾아야 한다. 결국 우리는 만족이 아니라 기대 상태 자체에 중독돼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SNS 팔로워 수가 1000명이 되었을 때 처음엔 뿌듯하다. 그러나 곧 2000명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5000명, 10,000명. 그 끝은 없다. 더 많은 숫자를 향한 기대는 계속되지만 도달한 순간은 짧고 무색하다. 왜냐하면 뇌는 이미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애도 비슷하다. 연애 초기의 설렘과 기대는 강력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한다. 상대에게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심장이 뛰고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은 온통 기대와 상상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관계가 안정되고 익숙해질수록 그 기대는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주 말한다. 설렘이 없어졌어. 이 말은 실은 기대할 것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그리고 우리는 설렘이 아니라 기대에 중독돼 있었던 것이다. 승진 역시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바라던 직책을 얻고 나면 처음 며칠은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바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 더 높은 자리로의 야망, 비교 대상의 확대가 따라온다. 도파민은 유지되지 않고 더 큰 기대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욕망은 또 다른 결핍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예는 욕망이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결핍을 생성하는 구조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그 무언가는 결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 오히려 욕망은 결핍을 지속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낸다. 라캉은 이를 욕망은 충족되지 않기에 지속된다고 표현했다. 충족되지 않기에 계속 움직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결국 욕망은 방향을 잃을 때 중독이 되고 멈추지 못할 때 피로를 낳는다. 충족을 기대했지만 충족되지 않는 구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더 큰 욕망으로 자신을 몰아세운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사는 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좇으며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도달한 순간의 허전함을 또 다른 목표로 덮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욕망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아는 것이다. 욕망은 대상에 있지 않다. 욕망은 나의 결핍을 계속 확인시키는 방식으로만 작동한다. 그 구조를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다음을 위해 현재를 소비하게 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질문해보자.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는 실제 충만으로 이어졌던 적이 있었는가? 나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구조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은 욕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그 자각이야말로 멈추지 않는 욕망 속에서 나를 지키는 첫걸음일지 모른다. 욕망은 억누를 수 없는 본성인가 아니면 길들일 수 있는 감정일까? 욕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고대 철학에서부터 현대 심리학, 뇌과학에 이르기까지 이 질문은 끊임없이 변주되어 왔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욕망을 참거나 따르라는 식의 단답형 해결책이 아니라 더 깊고 정교한 태도를 요구받고 있다. 먼저 철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자. 아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의지의 고통이라고 정의했다. 그의 철학에서 욕망은 곧 결핍이고 결핍은 고통이다. 어떤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이어지며 이 고리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따라서 그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고 보았다. 불교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가래라 불리는 갈망을 놓아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 해탈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다. 반면 스피노자는 욕망을 더 근본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욕망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라고 말한다. 욕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를 보존하고 확장하려는 힘이다. 그렇기에 스피노자는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는다. 이성적 통찰을 통해 욕망의 방향을 재구성하고 더 깊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가깝다. 니체는 더욱 급진적이다. 그는 욕망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은 노예의 도덕이라고 보았다. 니체에게 욕망은 생명의 의지이자 창조적 에너지다. 우리가 욕망을 가진다는 것은 곧 의미를 창조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당신의 욕망을 창조하라. 기존의 도덕이나 사회적 규범에 따라 욕망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라는 것이다. 이 철학적 입장들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드러낸다. 욕망은 억제나 방임의 문제가 아니다. 욕망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다. 심리학과 뇌과학도 이 점에서 철학과 맞닿아 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욕망을 억압할 경우 왜곡된 방식으로 되돌아온다고 보았다. 억눌린 감정은 증상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욕망을 전혀 조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독에 빠진다. 즉, 억제하면 병이 되고 방임하면 중독이 되는 것이다. 건강한 삶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욕망을 관찰하고 조율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뇌과학은 이를 더 구체적인 회로 수준에서 설명한다. 우리가 앞서 말한 도파민 시스템은 기대와 추구에 반응하는 회로다. 그러나 도파민만으로는 충만함을 얻을 수 없다. 충만은 오피오이드 시스템이라는 또 다른 회로에서 나온다. 이 시스템은 안정, 만족, 애착, 감정적 연결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욕망의 방향이 도파민 중심으로만 흘러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흥분하고 지치게 된다. 하지만 오피오이드 시스템을 회복하면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것은 갖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욕망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먼저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 안의 감각이자 에너지다. 하지만 동시에 욕망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욕망을 따라가며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자주 묻고 그 방향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질문들은 욕망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욕망은 언제, 어떻게 내 안에 생겼는가? 이 욕망은 나를 더 나답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점점 소진시키고 있는가? 이 욕망은 누구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인가? 욕망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욕구와 결핍, 사회와 규범, 나와 타자의 시선이 얽힌 감정의 고리다. 그러나
그 고리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욕망을 따르는 사람에서 욕망을 조율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욕망을 삶에 필요한 에너지로 만드는 첫 걸음이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선택하고, 갈망하고, 실망하고, 다시 꿈꾸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욕망은 흐르고 있다. 욕망은 때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삶에 활력을 준다. 동시에 욕망은 우리를 지치게도 하고 자신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 욕망은 단순히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나침반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가이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만 욕망을 이해하고 다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욕망이란 감정은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일이 더 쉽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는 위험이 있다. 내 것이 아닌 욕망,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욕망, 반복되는 결핍 속에서 태어난 욕망은 나를 나로 살게 하기보다 나를 소비하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욕망을 충족시키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다음 욕망으로 이동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을 바라보며 현재를 소진한다. 그래서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욕망의 연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그 질문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문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소비나 선택의 문제처럼 보인다. 무엇을 갖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디에 머물고 싶은가? 그러나 이 질문의 핵심은 훨씬 더 깊다. 너는 어떤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니? 그 결핍은 어디서 온 거니?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너는 무엇을 욕망하고 있어? 이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욕망을 단순한 추구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 읽기 시작한다. 욕망은 말하지 않지만 언제나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내 과거를 말하고, 내 상처를 말하고, 내 두려움과 나의 바람을 말한다. 욕망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을 때 욕망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욕망을 길들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묻고 속도를 조절하며 때론 멈추고 돌아보는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욕망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에너지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소진시키지 않도록 하려면 나는 욕망과 친밀해져야 한다. 내 안의 욕망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도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욕망은 더 이상 내 삶을 흐트러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을 구성하는 힘이 된다. 결국 삶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반복이다. 나는 지금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찾기 위해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